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핫클립 베스트 MC 이연이에요. 여러분은 과학 공부를 좋아하시나요? 과학 공부를 재미없고 어렵다고 생각하는 시청자 여러분도 분명히 계실 텐데요. 그래서 저 이연이가 쉽고 재밌게 과학 상식을 배울 수 있는 핫클립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어떤 핫클립이 있는지 지금 소개합니다. 우크라이나 크림반도와 맞닿아 있는 흑해 세바스토폴 항구의 위성 사진. 곡물 운반선들이 항구를 떠나지 못한 채 묶여있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남부 흑해와 아조우해를 통한 수출길이 러시아의 봉쇄로 대부분 막혀버렸기 때문이죠. And a lot of it is still in the barns of farmers. My neighbor, for example, he has two of my neighbors have more than half of last year's yield still in their stocks. 우크라이나는 곡물 2,200만 톤 이상이 저장고에 쌓여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세계 5번째 밀 수출국인 우크라이나의 밀 수출길이 막히다 보니 국제시장 밀 가격은 60%나 올랐습니다. 더구나 에티오피아와 예멘 등 기아로 고생하는 나라에 지원하는 밀의 40%가 우크라이나산인데 식량 가격 상승과 원조 중단으로 5살 이하 어린이 110만 명이 영양 부족에 시달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Де вони необхідні і саме зараз у цей час. І вже відчувається, що ціни на зернові, а згодом і на інше продовольство можуть катастрофічно зрости. 여기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세계 식량 가격이 급등하면서 각국이 식량 수출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세계 설탕 생산 1위 국가이자 세계 2위 밀 생산국인 인도가 식량 안보를 이유로 자국에서 가격이 급등하는 걸 막기 위해 밀과 설탕 수출을 제한했고, 세르비아와 카자흐스탄도 곡물 수출을 제한하는 등 식량 수출을 규제하는 나라들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결국 세계 식량 위기는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코로나19 때도 마찬가지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도 마찬가지인데요. 많은 나라들이 전 세계적인 곡물 수급이 어려워지거나 아니면 자국의 상황이 불안전하다고 생각되었으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자국의 농산물 수출을 제한하는 금수 조치를 먼저 진행합니다. 그렇게 될 경우 우리나라처럼 많은 농작물을 해외에 의존해야 되는 국가들은 먹거리 수급의 어려움에 처해질 수가 있겠죠. 따라서 모든 나라가 선진국이 되거나 아니면 모든 나라가 경제적 또는 국방적으로 어떤 안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 먹거리에 대한 자급자족 내지 어떻게 보면 독립성을 어느 정도 유지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세계 곡물 가격의 상승은 우리나라 장바구니 물가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요. 2021년 4분기 대비 2022년 1분기 상승률 상위 제품 중 밀을 원재료로 하는 품목의 가격 상승이 돋보였습니다. 이는 제분업계들이 밀 주요 수출국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분쟁에 따른 수출 차질 등으로 밀 가격이 상승하자 2021년 말 밀가루 제품 출고가를 평균 14%에서 16%가량 인상한 영향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때문에 먹거리에 대한 자급자족률을 높여야 한다는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모든 산업의 기본 재료가 되는 국산 품종 개발이 시급한 상황임을 인식했기 때문이죠. 과거에 미국하고 러시아가 냉전시대에 대립했었죠. 그때 러시아가 미국한테 큰 소리 못 쳤던 이유가 바로 종자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큰 소리 칩니다. 밀 제일 수출국이 러시아입니다. 옥수수 그것도 거의 제일 수출국이 되어 있습니다. 종자는 우선 농작물 생산의 기본 재료가 되고요. 또 그 농작물 생산을 통해서 우리가 먹는 식품이나 여러 가지 공업 원료들이 생산이 되거든요. 그럼 그 종자는 이런 모든 식물을 위주로 하는 산업 생산의 기초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종자가 만일에 우리 것이 아니고 외국 것을 사용하게 된다면은 우리 그 관련된 산업 전체가 예속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국산화 작업 이것을 외치는 것이죠. 아이고 어머니 괜찮으세요? 사례가 들렸나 봐. 에이. 오메. 물을 마셔야겠는데. 어? 아이고 여기 물병이 있네. 다행이네요. 그런데 물을 마신다더니 마을 회관까지 온 어머니. 굳이 왜 여기까지 와서 힘겹게 물을 뜨는 걸까요? 비리 양반, 이게 우리 아들이 사준 정수기인데 내가 됐다고 하는데도 자꾸 사준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산겨. 아들이 사준 정수기를 자랑하려 먼 길까지 물을 들어온 어머니. 하지만 수전증이 문제다. 현민아. 어머니. 현민아, 이게 좀 이상하다. 예. 물이 안 나와. 아이 어머니 당연히 물이 안 나오지. 오시는 길에 지금 물을 다 쏟으셨구만요. 그래? 그럼 다시 떠와야지. 다시 떠온다. 아이 어머니 같이 가요 그럼. 아유 진짜 어머니. 아유 어머니 그냥 여기서 물을 드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야. 어머니. 응? 아, 혹시 뚜껑은 없는 거겠죠? 없지. 그럼 이걸 써보셔요. 에이, 뭔데? 짠! 에? 아니 이건 탁구공 아니야. 어머니, 놀랍게도 이 탁구공으로 물병을 막을 수가 있어요. 어떡혀? 이리 줘보셔요. 자, 먼저 물을 채워요. 이렇게 물을 채우고 물이 찬 물병 위에 탁구공을 놔요. 그리고 이거를 이렇게 잡은 상태로 뒤집어요. 뒤집고 나서 야, 그거 물 가만히 있어요. 몰라. 그리고 이 탁구공을 놓게 되면 어헤? 놀랍게도 탁구공이 그대로 붙어있다? 이렇게 해도 안 흘러요. 아니 이건 어떻게 하냐? 이게 물병과 탁구공 사이에 있는 대기압과 표면 장력 때문이에요. 물통을 뒤집게 되면 물통 속 압력과 물의 무게, 탁구공의 무게로 인해 중력의 힘을 받아 아래로 쏟아져야 합니다. 하지만 물이 서로 뭉쳐 있으려고 하는 표면 장력과 대기압이 탁구공이 떨어지지 않도록 중력과 같은 힘으로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물통을 뒤집어도 떨어지지 않고 버틸 수 있는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우주물체를 감시하기 위한 레이더, 광학, 레이저 시스템들이 개발되고 있는데요. 특히 현재는 미국이 전 세계 30여 개 이상의 광학과 레이더 시스템을 이용해서 전 지구적으로 우주물체에 대한 전수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유럽도 유럽우주청을 중심으로 우주 상황 인식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우주물체 추적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말씀드린 것처럼 2014년 우주위험 대비 기본계획을 토대로 2015년 한국천문연구원을 우주환경 감시기관으로 지정하면서 우주위험 대응에 필요한 시스템과 기술, 기반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우주물체 감시기술 현황을 설명드리면 가장 대표적으로는 아울렛이라고 하는 우주물체 전자광학 감시 네트워크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0.5m급 광학 망원경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전 세계 5곳에 설치돼서 무인 자동화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몽골, 모로코, 이스라엘, 미국, 그리고 한국의 보현산에 설치가 되어 있고요. 현재 관측 정밀도가 1에서 4마크세컨드 정도로 매우 정밀한 센서입니다. 작년 중국 우주발사체인 창정오비의 로켓 잔해가 지구로 추락하기 전에 아울렛에 포착된 궤적을 보실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두 곳에 레이저 추적 관측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40cm급의 세종 관측소로 세종시에 설치되어 있고요. 또 하나는 거창 가막산에 레이저 추적 관측소로 1m급의 레이저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창 가막산 레이저 추적 관측은 고도 36,000km, 정지궤도 영역까지 관측이 가능한 센서입니다. 또 현재 개발 중인 전천감시 복합 카메라는 하늘을 360도 모두 촬영이 가능한 카메라로 우주물체의 초기 정보를 얻기 위한 센서입니다. 또 자연우주물체 감시를 위해서 유성체 감시 네트워크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유성체 감시 네트워크는 이름 그대로 유성체를 관측하는 장비인데요. 우리나라 곳곳에 설치돼서 유성체의 궤적을 확인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잘 들으셨죠? 지금까지 내용 중에 혹시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손을 한번 들어주세요. 네, 질문해 주시죠. 우주 상황 인식에 대한 내용이 너무 흥미로웠습니다. 간혹 지상으로 떨어지는 우주 쓰레기의 위험성에 대해서도 얘기해 주셨는데 우리나라에 떨어진 사례도 있는지 궁금하고 그 가능성도 있을지 궁금합니다. 네, 우리나라에 떨어진 가장 최근의 사례는 자연우주 물체인 유성이 떨어졌던 사례가 있었는데요. 2014년 3월에 유성체가 떨어지면서 그 운석이 진주 지역에서 발견이 돼서 진주 운석 사건이라고 불리는 일입니다. 당시에 이 운석이 발견이 되면서 이 운석을 주운 사람이 임자고 그 운석의 가치가 발표가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진주 지역으로 달려갔었던 예가 있었는데요. 다행히 사람이 다치지는 않았던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우주염 대비 기본 계획을 통과시킨 중요한 사건이기도 하죠. 그리고 인공우주 물체가 우리나라에 직접적으로 떨어졌던 사례는 아직까지 보고되고 있지 않습니다. 2018년 4월에 텐궁 1호가 지구로 추락하면서 당시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우주염 대응 체계를 가동했었던 이유는 바로 한반도를 통과해서 그 우주물체가 태평양으로 떨어졌기 때문인데요. 당시 월요일 날 9시 때였기 때문에 만약에 월요일 9시 때 우리나라에 떨어질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여러분들에게 그 시간만큼은 잠시 대피하도록 안내를 했을 겁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박성수입니다. 양자가 뭔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는 게 좋겠습니다. 양자라는 것은 양자라는 새로운 입자가 발견됐다는 게 아니라 양자 물리적 성질을 가지는 전자라든지 이온, 그리고 원자 핵, 또 원자 이런 것들에 대한 양자적 성질을 이용한다는 뜻으로 양자라는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자의 양자적 성질이 뭐냐? 네, 그 전자의 스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나중에 배우게 되실 텐데 그런 것들이 다 양자적 성질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온이라든지 원자 핵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원자 핵의 그 에너지 상태가 굉장히 낮은 에너지 상태와 그 바로 위의 에너지 상태, 또 위의 에너지 상태 이런 것들을 그런 것들이 된 것을 양자화됐다고 합니다. 퀀타이즈라는 그런 말을 쓰는데 양자화됐고 그 에너지 상태들을 가지고 정보를 처리를 하는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자라는 새로운 입자는 아니라는 것은 분명히 아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양자 기술을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디지털 컴퓨터들은 0과 1을 따로따로 처리하는 데 비해서 양자 기술은 0과 1이 중첩된 상태, 그걸 큐빗이라고 하는데 그 큐빗을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디지털 컴퓨터 할 수 없는 새로운 응용 기술과 새로운 시장이 창출이 될 걸로 보여지고 이 비트 정보가
중첩이 되거나 얽힘 뭐 이런 것들이 가능하면 병렬적 처리가 가능해서 컴퓨터를 하면 0과 1을 동시에 처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빠를 거다는 거하고 직접 핸들링이 가능해서 양자역학 원리를 실험할 수 있는 시뮬레이터 그리고 그 양자적 성질을 가지고 완벽한 랜덤이나 복잡가 불가하다든지 비읍국 소성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통신에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떠셨어요? 흥미로운 내용들이 많이 있었나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재미있고 알찬 핫클립 베스트 이어서 보겠습니다. 우주인들이 생활하는 우주정거장. 우주정거장은 특히 이러한 우주 쓰레기의 충돌 위험에 항상 노출되어 있죠. 근접하는 우주 쓰레기가 있으면 우주정거장은 기동을 해서 회피합니다. 인공위성의 충돌 위험은 실제 사건으로 더욱 현실적으로 다가왔습니다. 2009년 미국 상업용 통신위성인 이리디움 33호와 구소련에 다 쓰고 버려진 코스모스 2251호가 2월 10일 시베리아 상공의 궤도에서 충돌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10cm 이상의 발견된 파편만 2,500여 개 이상이 되었고요. 그때 발생한 파편은 여전히 지구 궤도에 상당히 남아 있습니다. 우주로부터의 위험은 이제 현실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2014년부터 우주위험 대비 기본계획을 세워서 우주로부터의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시스템을 만들어가기 시작했는데요. 우주물체의 추락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한 매뉴얼도 만들었습니다. 그 예로 2018년 4월 2일 태평양으로 추락한 8.2톤의 통제 불가능했던 중국 우주정거장 탱궁 1호의 추락 사건은 당시 우리나라가 우주위험 위기 경보를 발령하게 했던 사건이기도 합니다. 또한 최근에는 의도적인 파괴 위협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작년 2021년 러시아는 자국의 임무 종료된 코스모스 1408호를 미사일로 격파하는 에이셋, 즉 안티서틀라이트 테스트를 했는데요. 당시 이 사건으로 국제적으로 많은 비난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때 발생한 1,800여 개의 우주 파편은 당시 우주물체 감시의 중요성을 더욱 대두시켰습니다. 이러한 우주로부터의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가장 기본적으로는 지구 주위 궤도와 지상에 위협이 되는 우주물체, 그리고 우주 공간에 대한 정보를 확보하기 위한 활동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활동을 우주 상황 인식 활동이라고 합니다. 우주 상황 인식은 크게 4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미지의 우주 물체가 어디 있는지 탐색하는 단계인 탐지 단계이고요. 두 번째는 이 탐지를 통해서 발견된 우주 물체를 추적하는 단계입니다. 그 우주 물체가 무엇인지 또 정보와 특성을 식별하는 단계가 세 번째고요. 마지막으로 이러한 우주 물체들을 목록화하여 관리하는 단계입니다. 우리나라 인공위성 개발의 요람, 카이스트 인공위성 연구소. 이른을 바라보는 나이지만 여전히 열정 가득한 권세진 교수는 이곳에서 소장으로 활동하며 위성에 대한 모든 일을 책임지고 개발하는 데 힘쓰고 있다는데요. (1992년) 한국 최초의 위성인 우리별 1호를 시작으로 2018년 발사한 차세대 소형 위성 1호까지 이곳에서 개발한 위성만 총 9기. 이게 우리별 1호 92년도 발사된 대한민국 최초의 인공위성입니다. 이게 광복 70주년 과학기술 대표성과 70선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별 3호. 이거는 나로과학위성입니다. 우리나라 영토에서 우리나라 발사체로 최초로 우주에 진입시킨 그런 인공위성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우주에 대한 도전에 있어서 중요한 순간에는 항상 우리 인공위성 연구소가 함께 했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곳 연구소에서 추가로 개발한 또 하나의 특별한 위성이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와 함께 쏘아 올려질 차세대 소형 위성 2호입니다. 권세진 교수는 고도 550km 상공의 우주 궤도로 보낼 차세대 소형 위성 2호에 문제가 없도록 수시로 이곳을 방문해 점검하고 있다는데요. 이 위성에 특별히 신경을 더 쏟는 이유는 사실 따로 있었습니다. 이 인공위성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개발하는 사 위성이 되겠고요. 레이더 영상 이미저라고요. 보통은 이제 광학 카메라를 이용하는데 광학 카메라를 이용하면은 이 지구 표면에 뭐 구름이 끼어 있다거나 밤에는 보이질 않잖아요. 근데 레이더 영상의 경우에는 이제 그 인공위성에서 레이더파를 쏴서 돌아오는 신호를 영상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전천후 그리고 야간에도 지구 관측이 가능합니다. 특히 소형 영상 레이더는 이스라엘과 일본 등 소수의 위성 선진국만이 보유한 기술이었지만 이번에 최초로 국산화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설계부터 부품, 시스템 전반에까지 100% 우리 기술로 개발된 국내 최초 사 위성. 한국형 발사체인 누리호에 실려 우리 발사장에서 쏘아 올려질 예정이라는 것에도 의미가 크죠. 불모지나 다름없었던 한국 우주항공의 지평을 넓힌 권세진 교수. 우주에 대한 꺼지지 않는 그의 열정은 이곳에서도 계속됐습니다. 한국우주개발사의 큰 축을 담당하는 항공우주연구원 원장을 만나 더 큰 우주로 항해하기 위한 계획을 의논하러 왔다는데요. 행복할 수 있도록 해야지. 사실 위성하고 우주 탐사라는 거는 하드웨어 개발 측면에서 많은 부분이 겹치는데 이제 그런 협의체 같은 거 만드는 게 참 좋다고 생각하는 게 이런 액티비티가 전문가들 간의 교류가 필요하고 지난 1년 동안 해왔던 거를 쭉 나가는 게 좋지 않겠는가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여태까지는 뭐 항우연은 항우연대로, 우리는 우리대로, 천문연은 천문연대로 이렇게 각자 자기 역량을 키워왔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한 20여 년 동안. 누리호 발사가 성공을 하면은 대한민국의 우주 개발에서 새로운 장이 열리는 겁니다. 이 새로운 장에서는 우리별 귀환, 그다음에 반 알렌데 탐사처럼 심우주 탐사, 또 천문연은 L4라는 그 우주 탐사 기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우리가 힘을 합치고 지혜를 모은다면은 저는 우리나라가 충분히 세계 4대 우주 강국까지 바라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 게임은 누가 큰 수를 만드나? 라는 게임이거든? 네. 이게 1부터 13까지 적혀있는 수 타일이고 뽑아서 합을 구해서 더 큰 사람이 이기는 거야. 또 차도 더 큰 사람이 이기는 거야. 재밌네. 종이로 따로 만들지 않고 기존에 있는 보드게임의 이런 카드들을 이용하니까 훨씬 더 승부가 좋네요. 네. 첫 번째 자연수 부분부터 뽑아봅시다. 큰 수가 나와야 될 텐데 바로 공개. 또 왜 이렇게 큰 수 뽑아? 뽑기의 신이었어요. 서연이가 너무 잘 뽑는 거야. 재밌어. 두 개를 동시에 뽑으세요. 제발 보세요. 오! 대박. 진짜 아쉬워하시는데요, 선생님? 너무 잘 뽑아서 자연수 부분 뽑읍시다. 오, 나 6이야. 이양물고 하시는 거 진짜 이기려고. 이기려고 하셨는데. 뽑기가 안 되더라고요. 됐어요. 검증을 해보겠습니다. 진짜 잘 풀었나? 아무리 큰 수를 만들어도 네. 이제 오답이 되면 감점 제도가 있었거든요. 아하. 그래서 잘 맞춰야 돼서 제가 검증을 해줬습니다. 맞았어. 야. 15점 드리겠습니다. 맞으면 15점. 이야. 선생님도 검증해줘, 이거 맞았는지. 저는 작은 수를 이제 골랐지만 그래도 맞으면 저도 점수가 있거든요. 플러스 5점, 틀리면 마이너스 10점이에요. 맞았네.
나 5점 줘. 야, 5점이라도 살뜰하게 챙겨가시네요. 아니 이 게임을 통해서 지금 완벽하게 이해하는 것 같아요 지금. 표정도 아까보다 훨씬 밝아 보이고 네. 확실히 게임을 통해서 접근하니까. 감점 안 당하려고 엄청 열심히 하더라고요. 집중해서. 이번에 잘 뽑아야 되는데. 자, 네, 두 번째는 뺄셈이었어요. 서연이가 되게 큰 수를 잘 뽑아요. 희한하게 저는 4분의 4. 하필이면 이렇게 큰 수. 진짜로 아쉬워하시는데. 난 동점을 노리겠어. 안 도와준 거야. 안 도와줄 거야까지 나왔어요. 서연이가 이제 틀리면 감점 제도가 있어서 그렇죠. 제가 동점까지 노릴 수 있었거든요. 아 그러네. 예. 자, 과연 안 도와주는데. 너무 열심히 푸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검증의 시간이 있겠지만 선생님 검증할 거 없어. 1 빼는 거예요. 오! 맞았네? 맞았어요! 30점. 완승이다, 완승. 서연이 이겼어. 축하해. 이거 한 몇 번만 하다 보면 완벽하게 그냥 머릿속에 자리를 잡을 것 같아요. 네. 누리호의 기적을 만들어낸 주역들은 누구일까? 경상남도 사천에 위치한 한 공장을 찾았다. 작업자들이 테이블 위에 놓인 가는 전선들을 꽈배기처럼 꼬아 굵은 묶음을 만들고 있는 모습. 바로 이게 누리호의 신경망이라 불리는 와이어 하네스라고 한다. 누리호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어떤 구성품 하나가 중요하지 않은 것들은 없을 텐데요. 누리호 안에 동체에 설치가 되어서 각각의 발사부터 그다음에 비행에 이르기까지 제어를 하는 장치들에 대한 신호를 연결해 주는 어떤 통신의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이게 가장 비교하기 쉬운 예로 사람을 예로 든다라고 하면 신경계나 아니면 혈관과 같은 역할을 하는 부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누리호가 우주를 향해 나아가는 것을 제어하기 위해 사용된 전자부품은 수백 가지에 이른다. 이들을 모두 연결해 신호와 전원을 전달하는 전선 다발이 바로 와이어 하네스인 것. 처음 누리호 프로젝트에 참여했을 당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전선의 소재와 무게였다. 500km 이상 고도에 도달하는 누리호 3단에 들어갈 전선은 외부 복사열을 견디면서 유해가스가 빠져나오지 않는 자재를 구해야 했다. 직원들은 겨우 해외에서 판매되는 은이 들어간 소재를 찾아냈고 총 700kg 안팎의 와이어 하네스 무게를 310kg까지 줄이는 데 성공했다. 하네스라는 제품들을 저희가 오래전부터 회사에서 수행을 하던 업무였지만 사실 그 우주 발사체에 들어가는 어떤 그런 하네스라는 것들은 시작 당시에는 저희들로서도 굉장히 이제 생소한 부분이었죠.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TV라든지 라디오 같은 가전 제품들은 굉장히 안정적인 환경에서 운영이 되는데요. 실제 발사체는 그렇지 못한 이제 상반된 환경에서 운영이 되게 돼 있죠. 예를 들면 굉장히 심한 진동이라든지 아니면 고도가 상승됨에 따라 변화하는 이제 급격한 온도 변화라든지 또는 최종적으로 대기권 밖에서와 같은 그런 가혹한 상황에서 운영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자재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꾸준한 성능은 기본이지만 그런 환경의 변화에 대해서도 동일한 성능을 낼 수 있는 신뢰성이 확보된 자재를 선택하는 것들이 가장 최우선이었습니다. 어렵게 소재를 찾아낸 뒤에는 납품까지 모든 과정이 수작업으로 이뤄졌다. 누리호 1, 2, 3단에 들어가는 커넥터만 총 1146개에 전선 묶음은 121개에 달한다. 10명 남짓한 직원들이 매일 작업에 매달린 결과 약 8개월 만에 누리호에 들어갈 와이어 하네스 제작을 마칠 수 있었다. 1차 발사 때 저희가 저희 참여했던 직원들 한 10명을 데리고 나로 우주센터 인근에 있는 펜션을 잡아서 저희가 직접 현장에서 한번 목격을 했거든요. 저희 보통 모든 분들은 절반의 성공이라고 하지만 충분히 저희로서는 기술력을 인정받았고 또 앞으로도 또 미래에 대한 꿈을 꿀 수 있어서 저희는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핫클립 베스트 재미있게 시청하셨나요? 핫클립 베스트를 통해서도 과학 상식을 배울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에도 재미있는 과학 상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